오늘 그 두 번째 주제 강연을 맡아주시는 분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강영식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양력을 말씀드리면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기획조정실장, 사업국장, 사무국장,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 2019년 9월부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 150여 차례 정도 북한을 방문하셨다고 하고요. 2017년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수훈을, 2020년에는 제2회 광주시 해공민주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대북 민간 지원에 있어서 많은 일과 공헌을 해오셨는데 오늘 저희 세미나에서는 대북 인도 지원 현황과 방향, 코로나19 지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회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강영식입니다. 들리시죠? 예, 예. 우선 이렇게 금요일 오후에 쉽지 않은 자리에 이렇게 우리 전문가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보건의료의 대표성 가진 저는 환자 대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앞에서 드릴 말씀은 오늘 주최측이 저한테 요청한 것이 코로나19 지원을 중심으로 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향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 군데 특히 전문가분들 말씀드리면서 짜깁기 한 수준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만약 시간적 기회가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요즘 참 어려운 데인데요. 우리 민간의 대북전 활동 발전을 위한 백만 과제에 대한 몇 가지 제 고민들을 좀 말씀드리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면 2번과 4번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대북 지원의 의의는 아시겠죠.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하노이 회담이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2019년 말부터 시작된 남북관계 단절, 이 대북 지원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 저기 겹쳐가지고요. 예. 2020년 예, 그렇죠. 예. 2019년, 20년, 21년까지의 대북 지원의 액수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최하위입니다. 아마 대북 지원의 역사 20년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때가 사실 16년, 17년이었죠. 아시다시피 16년은 개성단이 소위 중단되면서 남북관계가 중단되어 왔고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출범하면서 만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로 비교하면 사실 2018년 소위 한반도에 봄이 와서 잠깐 반짝하고 2019년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2017년부터 사실 코로나 영향, 남북관계 영향 등이 있지만 사실은 바닥을 치고 있죠. 올해가 현재 4월까지의 집회가 한건 3.7억 원 정도의 대북 지원이 민간단체 대북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 수준을 넘을 거는가에 대한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잠깐만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쉽지 않지만 20년이 넘는 대북전 역사상 지난 2년 또 올해까지는 사실 민간단체 활동이 가장 저조했던 기간이고요. 또 인도 지원이 대단히 좀 현격하게 좀 틀어지고 있습니다. 즉 성사 여부, 대북 지원의 성사 여부 관계없이 모든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이 비공개. 또 코로나로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북이 직접적인 남북 간의 접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3자를 통한 간접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의 한계가 있죠, 사실은. 국민 모금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의 재원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통일부 기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나름대로 쌓아왔던 인도 지원 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상당히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대외적 신뢰도가 현격히 저하되고 있는 경향을 갖고 있다 봅니다. 이거 밑에 보시면 이게 한 종편 방송에서 세븐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제목이 뭡니까? 북한은 안 받겠다는데 왜?
그러니까 북한은 안 받겠다는데 왜 못 줘서 안달이냐라는 사실 냉소적 시각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게 안 받겠는데 굳이 왜 보내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인도 지원을 행하는 단체들 내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20년의 대북 지원의 역사, 또 우리가 해왔던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대북 지원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그런 자괴감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북은 어려운데, 뭐 식량이든 특히 코비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어떻게 안 도와주냐, 어떤 방법을 취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또 인도적인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는 이 점입니다. 머리의 반쪽은 어렵지만 도와줘야 되는데 돈은 없지만 어떻게든 간에 돈 만들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의 반이면 머리의 반은 근데 뭐 안 받겠다는데 뭐 방법이 있냐. 아니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현재 민간단체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안 바꿨다는데 왜 주냐, 왜 못 줘서 안 다니냐. 또 인도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인도 지원 원칙이 무시된 불혹화 영려가 됐냐. 또 모든 것이 비공개다 보니까 알려지면 그 물건을 받는 북한의 기관원도 다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시는 뭐 대북 상대를 못 한다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알려지면 함께 주는 공멸의 지원 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시간 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국민협 대표단, 소위 말해서 이것이 가장 마지막 민간단체의 대북, 북한 방문입니다. 이게 2018년 11월입니다. 고전 때문에 제가 상징적으로 요 말씀 드리고, 요때 여기 이일영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단체들 계십니다. 저는 그때 세 번 정도 평양을 연속으로 2018년에 했습니다. 그때 이 합의서, 제가 또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사무총장으로서 합의서를 맺었는데, 이 합의서를 북한이 준비했습니다.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통 이 합의서는 예전에는요, 6.15 정신과 14 정신에 따라서 동포회입니다. 동포회 기초에 합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합의서 초안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목표와 방식, 계획을 정하고 함께 추진해 나간다. 대단히 좀 발전한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기 중단되었던 여러분의 협력 사업들을 등등등 해서 하자.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 재학생, 저희 당시 제가 일했던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여기에 보시는 정성대학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으니까요. 재학생상과 의학과 기술 발전, 9.19 공동선언 합의됐던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 이거는 저희 단체가 경기도와 인천시와 같이 했다가 중단된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단히 그 당시에 북한의 민족화 협의회는 2019년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죠. 기대를 하는 거였죠. 소위 9월에 공동선언 합의했던 이제는 인도와 동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경제 균형 발전 그리고 남북 주민 간의 삶의 질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이제는 지난 20년을 정리하고 새롭게 남북 간의 인도 지원 사업을 재개합시다. 그럴 때 인도 지원 사업을 쓰지 말고 그럼 무슨 말 쓸까 할 때 북이 낸 하나의 아이디어가 소위 말 경제주의였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북이 당분간 인도주의는 말이 남쪽 단체들도 인도주의한 깃발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한다면 전략적 인도주의란 말을 쓰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전략적 인도주의가 뭐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인도지원 활동을 하자는 얘기죠. 그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사실 민간단체들이 저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를 했죠. 당시 여기 계시면 아마 이분 기억하시겠죠? 연대 우리 박영환 교수님이시죠? 박영환 교수님 같이 가셔가지고 심장병원에 대한 합의도 했고 심장재단에 합의도 했고 또 별도로 북한이 거부해 왔던 취약계층, 소위 어린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긴급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민간단체들은 2019년 남대로 준비해 왔죠. 대북지원 사업장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지만 지자체까지 포함하면요 무려 393개 대북지원 사업자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전 계속 제가 민간단체 할 때부터 대북지원 사업자는 이제는 없애야 된다.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도 자유롭게 대북지원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해 왔습니다만 현재 상황 이런 상황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중단됐죠. 남북협력 기금의 재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재개됐고 특별하게 100%의 사업비로는 정책 사업도 작년 말에 재개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국경 봉쇄 등으로 해서 물건이 이송이 어렵죠.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중에 이 구호 지원이 현재 쌀전이지만 바꾼다 하더라도 한 6천억 정도의 그 소위 말하는 대북적인 기금이 조성돼 있죠. 그리고 광역 시도도 한 1,700억 있고 합치면 7, 8천억 정도의 대북적인 기금이 사장돼 은행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옛날 속담에 청산이 푸르는데 왜 딸까 걱정을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안정적인 공적 기금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간단체나 전문가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지원, 적극적인 개발협력 지원을 좀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죠. 한번 보시죠. 시간이 좀 많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현재 북한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전면 중단입니다. 2021년 7월에요. 잠깐 이뤄졌습니다. 남북통신선이 재개되면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맑은 남북남 관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남쪽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한 2, 3개월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2020년 한미군사연합이 재개되면서 끊어졌죠. 최근 3년간의 대북지원 사업의 특징은요. 직접 합의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불구하고 해외 동포 단체라든지 중국에 있는 기관을 통한 3자 합의 방식이 이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나마도 이런 3자 합의 방식에 의한 지원 사업 성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외부적인 조건의 문제는요. 우리 단체, 우리 활동가들이 중국 현지 방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하고 검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북한의 국경청자로 인해서 물류 소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물건을 언제 보낼지 모르니까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못 가다 보니까 이 수송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가 약화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우리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의 신뢰도가 좀 현격히 저하되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대표적인 거죠. 지난 1년 전에 조선교육후원기금이 해외 독보 단체들한테 할 때 북한은 아마 올해 5월경에는 코로나 엔데믹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였는데 공교롭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여부터 연계됐죠. 그럴 때 하나가 있습니다. 해외 동포 단체에 지원하는 기금도 남조선의 자금이 아니다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즉, 안 받겠다는 거죠.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한 20, 30개 해외 동포 단체들한테 작년에 된 거고, 올해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각종의 방역 물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때도 역시 남조선 자금 출자가 남조선이 아니라는 담보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앞에 그러신 겁니다. 이게 작년입니다. 10월 4일 날 통일선 연결이 재복원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북남 관계를 수습하여 앞으로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데 등. 그리고 나서 하죠. 10월 16일 날 우리 민족끼리 TV에 미나협이 나오고 누교로가 납니다. 이게 2년 반 만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 북남 관계 발전에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 과제는 토론입니다. 난 이 과제에 토론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마 이때 미나협이든 6.15든 간에 민경련이든 간에 대남기구들은 조만간 남북 당국은 아니더라도 제한된 형태의 민간 간의 교류 협력이 재개되면 무엇을 시작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들 정리한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아쉽게도 10월 말에 다시 연락선은 끊기지 않았습니다만 한미 군사 연합 훈련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돼 있죠. 전 여전히 북한의 대남 일꾼들은 언젠가 남북간 적어도 민간교가 열렸을 때 어떤 것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침들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방침은 앞에 말씀드린 2018년에 보다 소위 개발협력 중심의 또 상호 발전한 특히 자신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는 전략적인 방향에서 인도 지원을 개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서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속수무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좀 짧게 10분 안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앞에 안동희 교수님께 정리해 주셨지만 코로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뭐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 정리해 주셨고요. 그럴 때 앞에 교수님도 그러셨지만 뭐 일단은 제한된 규모의 여러 가지 뭐 통해서 북한 내 코로나, 1차 유행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북한 내 코로나 현장은 일단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우려를 갖고 있죠. 0.001%의 기적, 미러클을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고 여기에 대해 북한 당국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여간 우려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 교수님 발표했듯이. 이러한 우려에 대비해야 되겠죠. 전 그런 의미에서 방역과 퇴출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 입장은 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는 6가지 정도, 5가지로 보는데, 코로나19, 대북 지원이죠. 근데 남북 공동대응과 협력의 원칙은 하나는 뭐 인도적, 우리 정부도 갖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남북 합의 준수. 이 두 개 다 아시겠죠. 2018년 9월 선언, 11월 7일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 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코로나 협력은 기존의 남북 사업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거고 이행하는 거다라는 정책에 기초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 우리 김신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북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고 우리가 아프면 북도 아픈 거죠. 그래서 상호 이웃하고는 남북 공동의 문제라는 점을 꾸준히 북한에 설득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북한이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신속한 지원 및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것이 괜히 좀 여러 가지 레토릭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패키지를 준비해 나가는 거고, 앞에 말씀드린 남북 직접 지원이 어렵죠. 또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말 필요하다면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또 동북아 뭐 공동체를 통한 간접 지원, 소위 간접 협력을 통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코로나 협력을 뚫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3가지 정도가 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요거 세 가지는 사실 민간단체가 북한에 사실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열자 확진자를 위한 상비약 구금함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때 앞에 말씀 팍스로비드가 가능하겠느냐 그러지만 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 치료제도 포함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 위상 방역체계 구축을 협력하는 거죠. 13개 위상 방역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코로나하고는 인문병원들이 있죠. 각 도급에 하나씩 있죠. 그것도 13개로 볼 수 있으신 거죠. 이러한 소위 말하는 방역 거점에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방역을 위한 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나가자는 거고요. 세 번째가 중증 환자를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이라든지 등등을 좀 해나가자라는 거고, 요 세 가지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패키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백신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안동희 교수님 앞에서 말씀해 줬지만, 그러나 어차피 백신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전문가적 의견을 본다고 한다면, 전 백신 지원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백신 접종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오락가락합니다. 뭐 효과가 없다, 그러다 꼭 필요하다, 그러다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오락가락한 것은 아마 제 감으로는 백신 접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는 북한 당국의 좀 판단이 아직까지는 쓰지 않았냐고 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백신을 언제 주는 게 맞느냐는 정책, 기술적 판단도 있지만 일단 대규모적인 백신 지원을 위한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안 받는 이유가 몇 개 있겠지만요. 지금 총 6차례에 걸쳐서 코백스 퍼실리티가 했습니다. 이거 다 합쳐도 1,400만 도수입니다. 즉 700만 명 분이죠. 물론 이것이 다 누적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700만 명 정도의 백신 지원을 북이 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뭐 북미대화도 연결이 있지만 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의 70% 이상의 북한 인구에 집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좀 규모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앞에 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비활성화 백신이 좀 mRNA 백신 정도의 백신으로 대규모 백신 지원이 추진된다면 현재 판을 흔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바람일 수도 있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은 접종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고 실행할 능력 또한 충분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능력과 헌지도 높다라는 그 믿음과 전자에서 꾸준히 백신 협력에 대해서 진행가 나간다 하면 저는 조만간 북한이 나름대로 백신에 대한 협력에
나을 것이다라고 전하는데 생각을 합니다. 이러려면 미국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 미국이 백신 지원을 나서려고 있다는 이건 사실은 뭐 최근에 뭐 박전 원장이 자신 얘기했다지만 아니고요.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미국의 집요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요청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간 단체 그런 노력을 미국 정부가 받은 거죠. 그러나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백신 지원화도 제안했으나 이 제안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궁금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미국도 어떤 명분을 잡아서라도 좀 대규모 백신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조건 없는 지원의 2차적인 정책 성과로 북미와 대화가 다시 열리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좀 미국이 백신 지원을 주도해 나가면 좀 우리 정부와 한국 NGO들은 진다 각종 물자 그리고 식량을 지원하는데 좀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하려면요. 이것이 뭐 지원 제재가 결정적인 한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여하튼 간에 지난번에 2018년, 2019년에 타미플루 지원이 막힌 것이 남북 간 신뢰, 특히 북위 한국 정부의 신뢰를 성격이 따라서 결정이 이었습니다. 따라서 전 유엔 제재에 대한 포괄적 면제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WHO에 등재된 코비드엔 100개 품목입니다. 하나가 4개의 진단지 키트, 그 다음에 25개의 방호복 등의 장비, 15개의 소독제 및 살균 제품, 그 다음에 10개의 산소치료 장비 및 포화도 측정기, 그리고 15개의 나머지 의료기기, 그리고 의료용 소모품 21가지, 운소대 4가지, 그 다음에 기타 제품 6가지. 그래서 총 100개의 품목을 WHO가 코비드 지원용으로 잡고 있고, 이건 우리 정부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제재가 되는 건 20여 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유엔 제재가 언젠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전 요 100가지 하고,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11가지. 이것은 뭐 대부분 제재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수송수단, 그리고 콜드체인. 콜드체인 여기에는 제재가 많죠. 특히 우리가 한국이 직접적인 대규모 지원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수송수단. 여기에 대한, 그럼 120개 정도 됩니다. 120개의 품목에 대한 포괄적인 면제를 한국 정부가 받아낸다는 겁니다. 즉, 한국 정부가 승인한 한국 NGO의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에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필요할 땐 신속한 지원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남북협회도 좀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여간 이 120개 정도의 품목에 대한 포괄적 면제를 받는 작업들을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뭐 패스트트랙 활용한 사례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이 식량 지원이 있죠. 따라서 식량 지원도 한국의 민간 단체가 힘을 내서 좀 해나가야 되는데 북한이 채소 잡는 게 하루에 10,000톤입니다. 간단합니다. 2,500만 곱하기 400g입니다. 그럼 하루에 10,000톤이거든요.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본다면 8, 90만 톤이 필요하다는 거고 3개월치입니다. 이게 하지 감자분 나오지만 지금 감자 수확량이 감부터 모르겠습니다. 10월까지 앞으로 4개월이 남았는데요. 3개월 식량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이 대단히 북한이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그게 공교롭게 8, 9월에 코로나 2차 유행이 온다면 그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불구하고 물론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전기적인 방식이죠. 이거 내용을 아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 사실 솔직히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정석 수색제 공장이죠. 이게 2004년에 북한이 수색제를 만드는 겁니다. 북한이 이걸 저보고 사진 찍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것을 뭐 필요 조치겠죠. 좀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치료제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사업도 고려해 나가야 되는 거는 거고요. 계속적인 하듯이 지금 전문가, 정부, 민간, 국제기구, NGO들이 나름대로의 코로나 협력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작년에 발족한 또 우리 정부도 현 정부도 이어달리게 하는 거죠. 현재 가동 중인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향인데 이것은 사실 이 공개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에 9월 선언, 11월에 남북 보건의료 당국자의 협의가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이 있죠. 크게 4가지 영역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방식이
중장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로드맵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좀 더 3년, 4년 동안 바뀌어진 현실에 따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 5가지 영역, 보건의료 환경 조성, 질환벌 협력, 보건의료 체계 구축 협력, 기술 협력, 제도화 이러한 5가지 분야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전략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전 전문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은 노력을 생각하시고요. 올해 9월 중에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 전체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때 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마 여기 김진곤 교수님 계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금요일 날 통일 보건의료학회 학술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날 아마 이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부지런히 좀 논의하셔가지고 단기적인 북한 지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북한의 실상에 맞게 그리고 이제는 정부 주도만이 아니라 정부, 민간, 지자체, 국제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서 소위 전략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아이디어를 내고 공해 나가는 작업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도 개발 정상화 되려면 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 개발 협력법이 전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대북지원 사업자 제도도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창구 단일화, 창구 다원화에서 창구 자유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북지원 원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가 자유롭게 대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자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재 물자 반출은 여전히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승인받은 것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물자 반출과 방북도 이제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좀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력기금 지원 원칙도 이제는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재난 지원사업은 민간이 자신들이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 거 필요하다면 필요하다 소위 일반 구호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수송비 정부는 정부가 준해도 일반 구호 지원 사업은 민간이 자신들의 재원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의료 협력이라든지 농업개발 같은 전략적인 개발 협력 사업에는 정부가 100% 정책기금을 지원해서 민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고 이러한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즉 남북 협력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 지원 사업이 잘 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이덕행 우리 박사님이 나중에 이 문제를 좀 말씀해 주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물류입니다.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물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타미플루 경험에 있듯이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의 통해 통과권을 유엔서로부터 이관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가는 거지 왜 우리가 이런 인도적 물자를 가는데 유엔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전 현 정부가 이것은 반드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필요한 거점 지역에 대북전 전용 창고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남북의 공동으로 CRP를 운영하는 이런 문제도 이제 전향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전 이것이 대북 지원이 한 단계 시스템에 나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있는 남북협회의 재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북쪽 재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주장한 것이 한반도 코이카인데요. 우리 코이카가 뭐 20몇 년 됐지만 지금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해외 지원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1조 원의 돈도 있는 상황이고 남북의 생명 공동체를 위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왜 한반도 코이카를 안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반도 코이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민간 협력을 통한 플랫폼을 역할할 수 있는 공적 기금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 국회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신설한다는 안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잘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도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셔서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전 민간단지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북한의 태도입니다. 교류협력이 부차적이고 교류협력이 비본질적인 태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거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많은 단체 활동가들이 20년 동안에 뭐 비본질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정치 군사적 문제가 우선적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20년간의 남북협력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정치 군사적 문제와 소위 비본질적 문제가 상호 선작용을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방역협력이라든지 인도지원 등의 문제를 비본질적 문제로 부차돼서는 안 되고요. 북한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치 군사적 신뢰와 다양한 교류협력의 두 축 달성 가능한 미래라고 생각하고
또 현장 남북한이 적대적 공존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평화적 공존을 모색을 시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한된 형태지만 민간천의 교류협력을 그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북한 당국 우선 할 일이라는 점이고 적어도 북한 당국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토라져 있겠지만 적어도 20년 동안의 민간과의 교류협력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귀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전 그런 점을 되돌아보고 북한이 민간에 대한 소위 문턱을 낮추고 이제 봉쇄한 대문의 빗장을 열어야 된다라는 점을 갖고 있고요. 남쪽 민간단체들도 그 부분에서 단호하고 강하게 북한 당국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